안녕하십니까. 조은이덴탈 서준규입니다. 지난주 강의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컴프레셔를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그 치과에 거래하는 치과에 양해를 구해서 찍었는데요. 컴프레셔를 보시면 컴프레셔 구성이 위에 헤드 부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탱크 부위, 그 다음에 이거를 요 부위를 드라이 장치라고 합니다. 컴프레셔는 대부분 치과에서 쓰는 컴프레셔는 피스톤 왕복 운동을 해서 압축 공기를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그 저장한 공기를 치과 유닛으로 공급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대기와의 온도 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밖에 실린더 외부는 차가운 공기, 안쪽은 굉장히 열이 많이 나겠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결로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기는 굉장히 많은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물을 이 드라이어 장치에서 물기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압축을 이 탱크에서 저장을 했다가 체어로 공급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치과에서 쓰는 컴프레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프레셔가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치과의 진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치과 컴프레셔의 진단 방법은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컴프레셔 기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브레이커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거나 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가 스위치를 개방을 해서 동작을 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셔는 이쪽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여기 하우징 안쪽에 그런 브레이크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생뚱맞게 근대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많이 사용하던 펌프입니다. 그런데 이 펌프를 우물에서 펌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를 사용을 하려면 물을 여기에 넣고 펌프질을 해서 물이 피스톤의 외벽을 싸고 수막을 형성을 해서 진공을 일으키는 그런 원리로 이 펌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로 사용하는, 즉 습식 석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 자체가. 제가 좀 바빠서 사진을 잘 못 찍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컴프레셔와 마찬가지로 석션 모터에도 온오프 스위치랑 브레이크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석션 모터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상이 생길 시에는 이 브레이크 스위치가 개방이 됩니다. 내려가서 동작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 기계실에 오셔서 브레이크 스위치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안 떨어져서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전기가 공급이 되는지, 그리고 보통 치과에는 배전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전반을 치과에 들어오는 큰 전기를 분전을 해서 누전 차단기로 다 구성을 해놨을 겁니다. 그 누전 차단기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안 떨어져 있으면 누전 차단기를 껐다가 다시 켜면 또 전기가 인가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또 오래되면 누전 차단기 수명이 다 돼서 전기가 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상에 보시면 요 밑이 요 필터라고 하는데요. 석션을 빨아서 석션에 흡입을 해서 바로 토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필터를 거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는 환자를 많이 보든 안 보든 하루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많이 바쁘시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많이 더러워져 있거나 이물질이 많이 있으면 제거를 해서 청소를 해주시고 다시 부착을 해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석션 모터는 건식 석션 모터입니다. 이 건식 석션 모터는
요즘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 많이 보급을 많이 되고 있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또 기술력이 조금 좋아져서 많이 안정화되고, 습식보다 건식을 많이 지금 개원이나 아니면은 지금 많이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일 프리 스크롤 공기 압축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건식 석션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회전에 의한 이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음압을 만들어서 석션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건식 석션과 습식 석션의 장점을 비교를 하자면, 습식 석션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건식 석션에 비해서 또 열 발생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 단열이 잘 안 돼 있는 우리 치과 병원 같은 경우에 동파가 되거나 물이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석션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건식 석션의 장점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진공압을 형성하기 때문에 누수 사고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치과나 동시 진료가 많은 치과인 경우에는 일정한 진공압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수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겨울철 동파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습식 석션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빠는 힘만큼 또 밖으로 그 힘량과 똑같이 품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치과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석션을 돌리면 웅 하고 소음이 나거나, 그 다음에 세면대에서 뭔가 이렇게 웅 하면서 공기가 올라오는, 또 한여름에 세면대에서 굉장히 악취가 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습식 석션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습식 석션은 빨아들인 만큼 똑같은 힘으로 품어내기 때문에 그 품어내는 것을 배수구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 힘만큼 다 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식 석션의 장점이 요즘은 좀 더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소음도 많이 적고, 그래서 아마 추후에 구매를 하시려면 건식 석션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그 소독이나 그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개중 잘 돼 있다는 치과 병원을 사진을 제가 지금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예, 라이트의 손잡이, 그 다음에 환자 헤드레스트 부분, 그 다음에 각 기구의 이 파우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부터 소독과 멸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독이라고 하면 기구나 장비의 표면에 아포를 제외한 모든 병원균을 사멸하는 행위를 소독이라고 하는데요. 또 물체의 표면 또는 그 내부에 있는 병원균을 죽여 전파력 또는 감염력을 없애는 것, 미생물의 포자는 제거되지 않으며 포자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소독이라고 합니다. 자, 소독이란 개념은 멸균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독과 멸균은 지금에 설명드리는 멸균과 소독의 차이점은, 소독이란 개념은 말 그대로 그냥 소독이고요. 멸균은 그 100만 분의 1 세균까지 다 죽이는 것을 멸균이라고 합니다. 멸균은 살아있는 세포, 포자, 병원성 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살균 또는 제거하여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무생물의 표면이나 액체 속에 있는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과정, 여기서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멸균이라는 말은 모든 세균을 완전히 죽이는 것으로 소독을 가장 안전한 형태입니다. 그 멸균법의 종류는 고압 증기 멸균법, 건열법, 방사선 멸균법, 이오가스 멸균법, 플라즈마 멸균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이 이 각 멸균법에는, 고압 증기 멸균법에는 지금 녹칼 또는 치과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오토클레이브를 말을 하는 거고요. 건열법은 보통 그 교정과 쌤이나
기구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를 교체해야 되는 건열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건열법은 그 기기 안에 열선이 감겨져 있어서 굉장히 고온의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또 기구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멸균법은 사실 치과에서 사용하기 좀 많이 힘들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일회성 수술 용품들을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방사선 멸균법을 많이 하는 거고요.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유독가스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오가스 멸균법은 또 멸균하는 멸균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좀 치과에도 현실성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한 고압전기 멸균법과, 그 다음에 요즘 뭐 가격이 많이 비싸서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플라즈마 멸균법이라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멸균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소독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소독기인데요. 이 소독기는 멸균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독기의 종류도 클래스가 3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B 클래스, N 클래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오토클레이브는 멸균의 기준에 부적합합니다. 왜 부적합하냐면, 조금 고급 사양의 멸균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압력을 가해서 섬유나 그 다음에 유공, 그 다음에 미세공들이 있는 쪽으로 투과를 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냥 물을 끓여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소독하는 방법은 멸균의 좀 기준에 부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클레이브는 일단 챔버가 있고요. 챔버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상단에 증류수. 보통 오토클레이브는 증류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물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일반 물을 끓이고 난 다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잔류 입자들이 남아 있어서 그 입자가 오토클레이브 기계 안에 미세관을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자들이 부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독기 회사나 전문가들은 증류수를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류수 사용이 정 안 된다면 거래하시는 제로상에 보면 정제수라고 있습니다.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필터링을 해서 정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그게 더 경제적이겠죠. 왜냐하면 증류수를 사용하게 되면 만약 1년 정도 사용을 해서 오토클레이브를 살 정도 가격이 나온다면 증류수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자면 일반 거래하는 제로상에 정제수를 사셔서 비용이 좀 싼 정제수 사셔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챔버를 직원들을 한 달에 적어도 1회 이상은 챔버 안과 그 다음에 수조통, 물통에 있는 물을 몽땅 제거해 주시고, 몽땅 제거해서 챔버를 닦아 주시고, 수조에 있는 물을 완전히 빼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넣어서 안에 있는 수조통에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토클레이브를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가의 오토클레이브를 오래 사용하시려면은 방법은 청소를 자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토클레이브가 동작 중에 정지 버튼을 눌러서 한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정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기계에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반복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 보시면
저수통 드레인 밸브가 있고요. 챔버 드레인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버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여기 호스를 꼽으셔서 밑에 통을 하나 놓으시고 물을 받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독기는 플라즈마 소독기입니다. 플라즈마 소독기는 굉장히 고가이지만 열을 발생을 안 하고 기구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유독가스가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이 플라즈마 소독기가 치과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플라즈마 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과산화수소수 증기와 플라즈마 가스는 피멸균물에 침투된 과산화수소수 증기와 플라즈마 가스는 세균, 바이러스 및 미생물과 표면 산화 반응을 일으켜 세포막을 손상시킴으로써 세포막의 구조가 변화하여 아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깨지면서 아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발생된 가산화수소수 증기와 플라즈마 가스로 인하여 효소와 핵산의 활성이 저하되고 염색체 DNA가 파괴되는 원리입니다. 밑에 그림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플라즈마 멸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0도씨 이하의 좋은 멸균으로 치과용 핸드피스, 고가의 임플란트 기구, 교정용 기구, 엔도파일 등 의료기구의 마모 없이 수명을 연장 멸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리사이클을 제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45분에서 60분으로 소독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예열 시간과 그 다음에 기구를 식히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구를 빨리 리사이클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균이 끝나면 미량의 물과 산소만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 멸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라즈마의 형성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요게 기본적인 멸균기 챔버의 내부의 사진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멸균 파우치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앞면은 비닐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특수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 종이로 되어 이런 소독 파우치를 사용하셔야만 정확한 소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독 파우치도 종류에 따라서 오토클레이브용이 있고 플라즈마 소독기용이 있고 이오가스용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메디칼에서는 소독법 강화로 BI 즉 바이오로지컬 인디케이터 생물학적 인디케이터와 그 다음에 CI 케미컬 인디케이터 스트립을 사용하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는 아직 그런 규제가 없는데요. BI 인디케이터라고 하면 생물학적 인디케이터로 지오바실러스 스테레오서머필러스라는 균과 배양액으로 구성이 되어 멸균 공정 후 인큐베이터를 배양시켜서 색의 변화로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인디케이터는 우리가 보통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포를 싸서 기구포에다 테이프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기구포가 소독 테이프라는 건데 그 소독 테이프가 어느 정도 온도와 압력이 가해지면 까만색으로 변하는 건데 그게 그만큼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소독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일단 그게 까맣게 변해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좀 안심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소독을 하자면 케미컬 인디케이터 스트립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멸균 공정 진행 중에 과산화수소에 노출이 있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학적 인디케이터로 노출이 있을 경우에 기준색으로 변색하여 공정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 CI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소독이 되어 있는지 멸균이 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실히 아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지금 치과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소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독 순서는 크게 9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1단계가 이동인데요. 이제 진료 실내 공조 시스템으로 냉난방 가동 중 공기 흐름과 와류 현상으로 인해서 오염된 미스트, 먼지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 오염된 기구를 용기에 담아 소독실로 이동하는 것을 이동의 1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2단계는 폐기입니다. 용기에 담아 이동한 오염물 중 환자가 사용한 종이컵은 물론 의료진이 사용한 일회용 석션 팁, 마스크, 장갑은 반드시 의료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진료실 내 휴지통은 불길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오염원의 공간이 되므로 근데 휴지통을 안 사용할 수도 없고 참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원장님들의 생각에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3단계는 세정입니다. 기구의 사용 및 기능에 따른 약재 침전을 고준비 위험군으로 구분해서 준 비위험군으로 구분해서 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건조입니다. 자, 세정을 하게 보통 기구에 녹이 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토클레이브를 하고 난 다음에 기구에 녹이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구를 건조시키지 않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에 남아있는 염소 성분이 충분히 제거가 안 된 상태로 소독기에 들어가면 그 염소 성분이 기구를 산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정과 약재 침전, 초음파 세정 과정을 거친 기구는 완벽하게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자, 5단계는 CI, 아까 말했던 케미컬 인디케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CI는 멸균기의 오류나 고장, 멸균 물품의 포장이나 장제 방법의 부적절함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까 CI가 사실은 만약에 그 오토클레이브의 용 CI와 그 다음에 플라즈마 소독기의 CI가 좀 다른데요.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I를 붙이면 오토클레이브의 이상 유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독 테이프를 붙였을 때도 이상 유무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CI를 붙였을 때는 더 잘 될 수 있겠죠. 더 정확하게. 6단계 검사. 멸균전에 물품을 포장하여 내부의 CI와 외부 표면에는 익스터널 인디케이터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규정된 멸균 확인 및 유효기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단계가 바로 멸균 작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B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N클래스, B클래스 그 중에 한 오토클레이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B클래스는 모든 형태의 무공물질, 고체, 중공물질, 광, 다공물질, 천 등 침습성 물품 등을 멸균에 탁월하고 효과적이다. B클래스의 원리는 처음에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공과 다공, 그 다음에 구멍이 나 있는, 그리고 교차되어 있는 기구들을 진공 상태에서 있다가 온도를 가열을 해서 갑자기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구멍 사이사이로 압력이 가해지고 온도가 가해지기 때문에 멸균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B클래스입니다. 하지만 N클래스 또는 S클래스는 기능에 따라 위 물질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토클레이브는 B클래스인지 확인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N클래스와 S클래스보다 B클래스가 가격이 좀 더 비싸기도 합니다. 8단계 BI 바이오로지컬 인디케이터는 가장 강한 생존 미생물의 균주를 활용한 멸균 과정을 감시하며 세균, 아포, 박테리알 스포를 포함해 모든 미생물의 생존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함으로써 성공적인 멸균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단계가 이제 불출이죠. 멸균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멸균 물품은 소독기에서 안전하게 장제해서 그 다음에 무균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된 기구는 진료 시작 시 환자 앞에서 개봉을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멸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밀근된 기구를 이제 포에 쌓여져 있거나 랩에 쌓여져 있건 아니면 파우치에 쌓여져 있거나 아니면은 카세트에 쌓여져 있는 기구의 보관은 보통 자외선 소독기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외선 소독기는 소독의 개념이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 자외선 소독기에도 어느 정도 보관 시간이 길면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최고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장비 중에 나이트 큐링기입니다. 이 나이트 큐링기는 요즘은 옛날에는 요 LED 방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할로겐 나이트 큐링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LED로 많이 대체가 되었죠. 이 LED라는 것은 사실은 블루라이트를 말을 하는데요. LED 특성상 가시광석 대역에서 450에서 500 나노미터의 이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치과에도 우리 요즘 치과 대기실이나 진료실에 LED 등을 많이 답니다. 그리고 또 치과 체어에 LED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치과 체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LED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식약처나 그런 의료기 관련된 부처에서 통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블루라이트를 많이 삭감한 많이 없애고 나온 그 빛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괜찮으나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ED 라이트, 즉 조명으로 쓰고 있는 LED 라이트는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눈의 황반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치과에 LED로 다 구성을 하시고 싶으시면 국산 LED 회사에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 LED의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가시광석 대역에서 나이트 큐링기를 사용할 때 이제 보면 감마, 엑스레이,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우리가 가시광선 대역 중에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파형대 중에 그 중에서도 450에서 500 나노미터의 파형대를 가진 LED를 우리는 나이트 큐링기, 즉 내진을 경화시킬 때 사용하는 나이트 큐링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 의료기기 전기안전기준 IC에 보면 4급 기기가 있습니다. 전지와 같은 전원을 내장한 게 바로 우리 나이트 큐링기입니다.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 있어서 그 배터리를 수명을 연장을 하려면 충반전을 완전히 요즘은 그 니켈 이온 배터리나 배터리 공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냥 방전 다 시키고 다시 충전하고를 반복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용 도중에 계속 충전을 해서 사용하셔도 배터리 공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전된 상태, 거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진료를 보다가 완전히 방전이 되면 사용을 못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충방전을 계속 사용하시고 다시 충전시키고 사용하고 충전시키고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수명이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있는데 보통 원장님들은 왜 이거 배터리가 소모품이기도 하고 수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은 한 번씩 갈 때 좀 비용이 나가니까 역정을 내시는 원장님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러 종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케일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MS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NSK 스케일러, 그 다음에 세틀렉 스케일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스케일러 공이 다 피조 압전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 스케일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가 주로 고장 원인이 전기 마이크로모터와
같은 부분에서 대부분 고장을 일으킵니다. 즉 핸드피스를 사용을 하실 때 여기 목 부위가 많이 접혀졌다 펴졌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습관상 핸드피스 부분을 줄이 짧다고 해서 이거 사용 도중에 진료 도중에 자꾸 당기시니까 이 전원을 공급해주는 이 전기선 자체가 끊어져, 즉 개방이 되는 이런 고장을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원장님들이 예전에 뭐 프라 모델을 좀 조립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라디오 키트나 뭐 그런 간단한 전자 키트를 조립하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께서는 간단한 납땜으로도 자가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해당 업체에 기사를 불러서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이 몸체와 이 하우징 부위가 굉장히 밀착하게 붙어 있어서 요 빼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숙련된 기사가 와서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소닉과 울트라소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 초음파 진동은 뭐 아시다시피 초음파로 가면은 2만 헤르츠, 즉 2만 헤르츠, 20kHz 이상의 주파수를 초당 2만 번의 진동을 가지는 것을 초음파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닉은 제가 여기서 특정사를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카보에 나오는 체어에 부착을 해서 하는 그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그 스케일러 고가이고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만, 그거는 그냥 소닉이고요. 진동을 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보는 피존 방식의 스케일러는 전부 다 초음파 진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초음파 진동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주로 의공학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진동 헤르츠가, 즉 주파수가 굉장히 높으면 해당 부위만 손상을 입히게 돼 있다. 즉 연조직은 손상을 안 시키고 경조직만 떨어지게 나게 돼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 소작기, 즉 전기 일렉트릭 서저리 보비를 왜 전기가 통하는데 감전이 안 되면서 그 특정 부위만, 닿는 부위만 절기를 할 수 있고 지질 수 있느냐? 거기는 굉장히 많은 주파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파수가 흐르다 보니까 그 닿는 부위만 상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지금 초음파는, 그런 원리보다는 이 초음파라는 것은 굉장히 진동을 일으켜서 치면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소닉과 울트라소닉은 단순히 종단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닉은 진동자는 종단 횡단의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케일러가 이게 파워가 약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자가 진단은 스케일러가 정상 작동하지만 파워가 약한 경우에는 스케일러 팁의 마모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확인 방법으로는 손으로 힘을 가하지 않고 팁을 눌러 끝까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힘을 가해 조여주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팁을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팁의 교체 주기는 각 회사별로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할 수 있는 그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이런 카드가 그 내용물에 포장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팁의 마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이저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팁을 교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팁을 교체를 하거나 물론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자주 팁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소독도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팁을 교체하면 환자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팁을 교체하면 나사산, 즉 팁이 순나사와 안나사산이 자꾸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교체를 해야, 이만큼 썼으면 환자를 그만큼 봤다는 얘기니까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알아두면 좋을 치과 일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